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달리기를 하면 근육 형성에 방해가 될까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 중에 이제 좀 생화학적인 기전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내용은 대학원 과정에서 이제 배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내용이지만 사실 일반 분들도 충분히 제 설명을 따라 들으면은 큰 어려움 없이 들을 수 있도록 제가 가급적 쉽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육 형성을 할 때 이 근육을 증대시키기 위한 저항 운동을 하면서 달리기 운동과 같은 이러한 심폐지구성 운동을 하면 근육의 손실이 일어나서 근 형성에 방해가 될까 걱정하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왜 그러한지, 그리고 이제 그것이 사실인지, 또한 만약 사실이라면 어느 정도가 그러한 근 형성에 방해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운동이 되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 없이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운동, 이런 저항 운동과 심폐지구성 운동을 수행할 때 이것은 이제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근육 세포 내 대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단 이제 저항 운동을 할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AKT, mTOR 경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mTOR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저항 운동을 할 경우에는 주로 이 mTOR 경로를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단백질 합성과 근 성장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근수축 운동을 갖다가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루신과 같은 BCAA 격가지 아미노산이죠. 이러한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은 mTOR가 활성화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바로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단백질 합성이 더 촉진이 되고, 또 이 mTOR가 활성화되면은 위성세포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면 이제 위성세포의 활성에 의해서 연쇄적인 이제 근세포의 분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 위성세포가 근세포 내에 들어와서 세포핵으로 이제 전환되면서 융합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근육의 성장이 보다 더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한편 여기서 요거 주목하실 것이 AMPK라고 하는 또 효소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 이제 세포 내에서 굉장히 광범위한 대사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키 엔자임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AMPK는 요 mTOR를 억제하는 것으로, 이 표시가 이제 억제한다는 표시인데요. 바로 이 억제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AMPK에 의한 작용은 차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차단을 하다 보니까 이 mTOR는 자가 포식을 억제함으로써 또 근단백질의 손실을 갖다가 감소시키는 것이죠. 근단백질의 손실을 최소화시키게 되니까 이거 역시 근성장에 도움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즉 근단백질 합성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근세포의 분화와 융합을 통한 근성장을 갖다가 촉진시키고, 한편으로는 이제 근단백질의 손실을 감소시킴으로써 근육의 성장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일단 mTOR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구성 운동을 수행할 경우에는 바로 이제 AMPK라고 하는 이 효소 경로를 통해서 일련의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근수축 작용, 이런 지구성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FGF21이라고 하는 간 세포 내의 물질의 생성을 갖다가 촉진시키고, 이것이 이제 결국은 AMPK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또 우리가 운동을 막 수행을 하게 되면은 ATP가 분해돼서 ADP와 AMP 이렇게 분해되죠. 그렇게 되면은 운동 시작과 동시에 ATP에 대한 AMP의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즉 ATP가 자꾸 분해되고
분해된 결과 ADP, AMP가 늘어나니까 증가하니까 이 비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것은 이제 즉각적으로 AMPK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러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결국 미토콘드리아의 생합성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한다. 미토콘드리아는 일반 평균적으로 일반 세포에 뭐 4,500개 존재하고 예를 들어서 간 세포에는 뭐 1,000개 정도, 그리고 이제 근육 세포에는 뭐 비슷한 1,500개, 뭐 2,000개, 이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생합성이 이 경로를 통해서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파워 플랜트, 발전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ATP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다 산소를 잘 이용을 해서 ATP를 생산하는, 즉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능력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그림에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자가포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AMPK가 활성화되면은 이 자가포식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자가포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수명이 다한 세포 내 소기관이라든가 변성된 단백질을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뭐 자가포식에 의해서 분해시키게 되면 아미노산이 뭐 생성이 되는 것이죠. 즉 단백질이 분해되니까 다량의 이제 아미노산이 자가포식에 의해서 생성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아미노산은 알라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으로 또한 일단 전환이 되어서 이것이 간에 가서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알라닌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이 과정을 당신생 과정 또는 글루코니오제니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이 이런 특히 심폐지구성 운동을 수행하는 중에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 또 인체가 보다 더 이 혈당, 포도당을 많이 만들어낼 필요가 있을 때 이럴 경우일수록 간에서는 이런 당신생 과정이 더 활발하게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 아미노산도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 포도당도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 지방산도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돼서 활발하게 이제 ATP를 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미토콘드리아의 생성이 많이 생합성이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ATP 생산 능력도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육은 크기가 억제되지만 반대로 이 근육은 보다 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산소를 이용해서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지구성 산화 능력도 갖게 되는 것이고, 피로에 대한 내성도 갖는 그런 근육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이러한 두 가지 경로가 사실은 보다 이제 상호 억제적으로 상반되게 작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가지 경로가 이런 운동 형태에 따라서 서로 각각 이 자극이 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경로는 사실은 상호 억제적인 작용을 갖는다. 즉 AMPK 경로랑 mTOR 경로는 상호 억제적인 작용을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제 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AMPK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이런 심폐 지구성 운동에 의해서 보다 더 잘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자가포식 과정이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이 단백질 분해가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폐지구성 전신운동은 근력 및 근질량 증가에 장애가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장애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은 그러니까 정도의 문제를 따져야 된다. 즉 어느 정도의 심폐지구성 전신운동이 결국 근력과 근질량의 증가에 장애가 될 것인지 이것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비대를 위한 근력 훈련, 바로 이러한 형태의 훈련이죠. 이런 형태의 훈련은 근질량을 높이고 근력을 높여주지만은 결국 이 경로를 통한 피로에 대한 내성을 높이는 건 아니죠. 그래서 피로에 대한 내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로는 사실은 상호 억제적으로 서로 억제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공복시 상태, 식사를 하지 않고 이런 심폐지구성 운동을 하는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런 공복시 운동을 하게 되면 근그리코겐도 고갈이 되죠. 결국 이제 이런 공복 그리코겐이 고갈이 되고 혈당도 감소하게 되면 인체는 상대적으로 탄수화물보다는 지방산, 지방 조직에서 지질 분해를 통한 유리 지방산을 에너전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제 뭐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이런 심폐지구성 운동에 따른 이점은 말씀드렸듯이 AMPK 활성화를 통해서 미토콘드리아의 생합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의 수와 크기가 증가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근육이 유산소적인 능력이 높아지는 것이죠. 즉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능력이 높아지고, 또 피로에 대한 내성도 높아지고 지구력이 개선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그 식사를 굶고 이러한 형태의 운동을 할 때는 체지방은 잘 빠지지만은 문제는 근육의 형성에는 방해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육의 형성에는 더욱더 크게 저해가 된다. 즉 이러한 그 혈당 저하는 인슐린을 저하시키게 되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와 같이 인슐린과 인슐린 수용체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이 경로를 통한 mTOR의 mTOR의 그 활성화도 잘 일어나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mTOR가 잘 활성화되지 않으면 자가 포식 과정이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 또 유비키톤 프로테아섬 경로에 의한 단백질 분해가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난다. 즉 mTOR는 억제되고 AMPK는 더욱더 활성화되니까 자가 포식 활동이 또 활발하게 일어나고, 또 유비키톤 프로테아섬 경로 요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뭐 굳이 자세히 모르셔도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결국은 근단백질 분해가 더 증가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제 식사를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형태의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그러한 측면에서 근단백질 합성이 더 느려지게 되고 저해되고 근단백질 분해는 더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이런 심폐지구성 운동이 근 형성에 장애가 될 수가 있는지, 이 점을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펠리그라는 연구자의 연구인데요. 비교적 굉장히 오래된 연구지만 이러한 연구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여러 연구들에 의해서 거듭돼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그림은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40분간 운동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이클 운동을 한 것인데, 이 사이클 운동을 해서 다리 근육으로부터 알라닌의 방출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그러면 이 알라닌은 뭐냐 하면은 근단백질이 분해되어서 결국 이제 알라닌의 형태로 전환이 되어서 이 근육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이 알라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입니다. 이 아미노산이 결국은 이제 간으로 보내져서 간에서 포도당, 즉 글루코스로 전환이 돼서 즉 당신생 과정에 의해서 다시 이제 혈액으로 나오고 운동하는 근육으로 에너전으로 계속 보급되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글루코스 알라닌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다리 근육에서 알라닌이 많이 방출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근단백질의 분해가 활발히 일어난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가벼운 운동의 경우에 휴식 상태에서 요 정도의 그 25ml, 요게 이제 단위를 여기에 제가 빠졌는데요. 25ml 정도 분당 속도입니다. 분당 25ml 정도의 그 알라닌이 방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벼운 운동을 할 때는 약 50ml에 가까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정도의 운동을 했을 경우는 75ml 정도 알라닌이 방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강도의 운동을 40분 동안 할 경우에는 거의 뭐 170ml 정도 되는
상당히 그 휴식 상태에 비해서는 거의 뭐 7배에 가까운 그 정도의 알라닌 방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알라닌의 방출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운동의 강도가 그 상당히 크리티컬한 영향을 미친다. 결정적인 그러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고강도의 운동으로 운동 강도가 높은 강도로 장시간 운동할수록 근단백질의 분해가 더욱 크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보듯이 뭐 요 가벼운 운동일 경우는 50mm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정도의 운동을 할 때는 70mm몰 정도, 이 정도 수준은 크게 근단백질 분해로 인한 근 손실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는 정도의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 알라닌 방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근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뭐 이제 근단백질의 합성도 또 활발하게 일어나고 또 우리가 식사나 또 단백질 섭취를 통한 근단백질의 합성도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조건 근육의 손실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 그림에서 보듯이 중간 정도 이상의 고강도의 운동으로 40분 정도의 운동은 상당히 많은 근 손실을 우려할 만한 형태의 근단백질 분해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공복시 운동을 하면 할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 크게 일어나는 것이죠. 다리 근육으로부터의 알라닌 방출량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즉 근단백질의 분해가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식사를 한 상황에서 한 30분 내외 중강도 정도 이하의 중강도나 그 이하의 운동으로 30분 정도의 운동은 뭐 근손실을 우려할 그 정도의 근단백질 분해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체지방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이제 멋진 식스팩을 갖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근력 운동과 더불어서 이 체지방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런 그 근력 운동을 통한 근육의 성장에 손실은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그 체지방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심폐지구성 운동은 중강도나 그 이하의 3, 40분 정도의 그런 운동이 적절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자, 보통 이제 가벼운 운동이라고 해도 장시간 운동을 하게 되면은 간의 알라닌으로부터 방출되는 간의 알라닌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글루코스, 이것이 이제 방출되는 양을 봤더니 간에서 방출되는 총 글루코스 방출량의 약 45% 정도 될 정도로 상당량을 차지하고, 운동량이 높아지면 이것이 약 60%까지 증가한다라는 것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글루코스 알라닌 사이클에 의한 에너지 공급량은 총 운동을 할 때나 뭐 휴식 시나 총 일반적으로 약 10 내지 15% 정도가 된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운동의 강도에 따라서 운동의 강도가 높고 또 운동 지속 시간이 길면 길수록 글루코스 알라닌 사이클에 의한 에너지 공급량이 비율은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만큼 근단백질의 분해를 통한 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무조건 이제 심폐지구성 운동은 피해야 되느냐? 뭐 30분 이하로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노령의 사르코페니아라고 그러는데 근육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심폐지구성 운동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보여주는 한 연구를 소개하면 비교적 최근 연구인데요.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12주간 저항운동을 했습니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근육이 잘 성장한 집단이 있고 근육이 잘 전혀 성장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non responder, 비반응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응자, 즉 근섬유가 그 운동의 결과, 저항 운동의 결과 현저히 근육의 단면적이 증가하고 단백질 합성도 증가한 사람을 보니까 근섬유당 모세혈관의 수가 많은 집단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전혀 근비대가 나타나지 않은 근육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 모세혈관의 수가 적었던 집단이더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경우는 근비대는 유발되지 않았고 모세혈관 밀도만 증가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더라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해서 근성장을 위해서 어떤 최소한의 모세혈관의 역치가 있다. 즉 모세혈관의 분포가 어느 수준 이상은 돼야만 그 다음부터 근육의 비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캐필라리티 스레솔드 모세혈관 역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모세혈관 역치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육의 발달이 매우 빈약한 그런 노약자들의 경우 또 사르코페니아처럼 그런 병적으로 근육의 위축이 일어난 경우에는 걷기나 뭐 그런 운동을 통해서 일단 그런 심폐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심폐순환계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운동을 통해 가지고 그런 운동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모세혈관의 밀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심폐지구성 운동은 VEGF 즉 혈관 내피세포 성장 인자라고 하는데 혈관의 생성을 촉진시키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심폐지구성 운동에 의해서 증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역치 이상의 모세혈관이 증가하게 되면은 그 이상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단백질의 합성이 근단백질 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즉 근단백질의 턴오버라고 하는데 단백질 분해보다는 단백질의 합성이 더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기대할 수 있고 또 엠토르와 같은 그런 경로를 통해서 더 근성장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경로가 더 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모세혈관 역치가 근의 근육의 성장에 꼭 필요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우에는 결국 이런 심폐지구성 운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참고로 우리가 비단련자와 지구성 운동선수가 근섬유당 모세혈관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 즉 근섬유 한 개당 모세혈관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쓴 텍스트북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SO 섬유는 이제 지근섬유죠. 그 다음에 FOG 섬유는 타입 2A 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FG 섬유는 이제 타입 2X 또는 타입 2B 섬유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섬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일반인보다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속근섬유보다는 이 지근섬유가 모세혈관 분포가 훨씬 높은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각 섬유들의 경우에도 비단련자보다는 지구성 운동선수가 근섬유 한 개당 모세혈관의 분포가 매우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